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인데요. 이용재 군과 신지연 양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와이드 인터뷰입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 법조인이 유럽연합의 국제적 헌법재판 자문기구 베니스 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한 역사를 긋는 그런 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유럽연합의 국제적 헌법재판 자문기구 베니스 위원회.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을 통해 국제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 법률가가 베니스 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공현 헌법재판관. 한국인이 베니스 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2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 헌법재판이 이룩한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베니스 위원회 집행위원 선출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발전과 그 의미를 오늘 와이드 인터뷰에서 이공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는 서구에 비해서 무척 짧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니스 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는 건 너무 기쁘고요. 뿌듯한 마음이네요. 그렇지만 이제 베니스 위원회가 뭔지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생소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베니스 위원회가 뭔지 한번 주인공을 모시고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니스 위원회 집행위원 이공현 헌법재판관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늦은 감은 있지만 베니스 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베니스 위원회가 뭔지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베니스 위원회가 어떤 조직일까요? 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동구라파 국가들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또 소련 연방 산하에 가령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이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민주화되고 자유화됨에 따라 제일 처음 먼저 법 제도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슬 오브 유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평의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럽 평의회에서 이 나라들의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자문이 필요하다 해서 베니스 위원회를 카운슬 오브 유럽 산하의 법률 자문기구로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끼리 이렇게 베니스 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자문을 했는데 정식 명칭은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for Through Law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 그런데 베니스에서 1년에 4번 전체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니스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그 베니스 위원회는 어떤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이 이제 집행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시나요? 지금 베니스 위원회는 우선 카운슬 오브 유럽 산하에 47개 국가는 당연히 회원국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회원국을 유럽 밖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회원국이 되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알제리아,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회원국이 되고 또 중남미에서는 칠레나 브라질이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국으로 해서는 9개 국가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캐나다와 같은 그런 옵서버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라를 포함해서 모두 66개 국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EU, 유럽연합, 또 UN, 또 OSCE라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 평화기구라는 그런 국제기구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위상이 올라갔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이공현 헌법재판관님이 이제 집행위원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집행위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출이 되고 또 집행위원회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집행위원은 2년 임기로 전체 회의에서 회원들 결의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집행위원은 총 8명입니다. 의장
1분, 그리고 부의장 3분, 나머지 집행위원들 4분, 이렇게 해서 8분이 선출되는데요.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는 것은 결국 한국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떤 헌법 규범을 위시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할이 일정한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걸로 봅니다. 집행위원들이 하는 일이란 것은 원칙적으로 베니스 위원회 의사 일정을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개별 국가에서 어떤 헌법을 비롯한 어떤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또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기구에서도 저희들한테 자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의제를 선택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건지, 또 여러 가지 또 국제기구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지방자치제도랄지 선거제도, 또 사법권 독립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 문제에 대한 공동 보고서도 또한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런 국제적인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할 건지, 또 어떤 국제기구와 협력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또 물론 카운슬 오브 유럽 산하 기구가 법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나 조직 등에 관한 협의도 같이 나눕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자문을 이렇게 구하나요? 네. 어떤 나라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개인이 요청을 하나요? 예를 들면 이제 EU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그 나라의 법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합치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것이 가입의 선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EU에서는 어느 국가가 EU 가입을 신청하면 저희 베니스 위원회 이 나라 법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합치되는지를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느 나라가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또 어떤 중요한 법률을 제정할 때 이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지, 또 유엔 인권협약이나 유럽 인권협약의 기준에 맞는 건지 저희들에게 자문을 구해오는 경우